영국의 단 하나의 질문에 내놓는 유일한 답. 내놓는 유일한 답.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고 한낱 떠돌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목적은 일종의 나침반이고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목적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목적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목적이 흐려지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런 경우를 목적 없는 산만함이라고 한다. 고민은 많이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길어졌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을 상실한 우리의 시대의 역설과 있다. 천천히 서두르라.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당장은 늦더라도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에브라함 링컨은 나무를 베기 위해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날을 가는데 45분을 사용하겠다고 도끼날을 가는데 45분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빨리 나무를 베지 뭐 하는 거냐며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제된 포기를 통해 원하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다. 성공은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이다. 한편 우리가 꿈꾸는 목적이나 목표는 내면의 울림이나 직감에서 나온 것이 아닌 타인의 시선이거나 자본으로 환과되는 그 무엇인 경우가 많다. 자크 라캉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내가 꿈꾸는 것이 순수한 의미로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타인의 시선이 매개되고 타인이 좋아할 것 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마치 미리 정해놓은 길만 따라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삶의 목적.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어떤 말처럼 타인이 설정한 기준이 정답인 양 맹목적으로 너무 열심히 따라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잠재력을 상실하고 만다. 내 삶의 목적.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어떤 말처럼 타인이 설정한 기준이 정답인 양 맹목적으로 너무 열심히 따라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잠재력을 상실하고 만다. 타인이 원하는 목적은 조금은 빠르고 조금은 화려한 무엇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조금 느린, 어떤 때는 모난 경우일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사건에 해당하는 목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과정 자체도 소중하다.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할 수 없는 날이들이 있다. 바로 어제와 내일이다. 어제에 얽매이거나 내일만을 위한 삶도 금물이다. 오늘에 충실하면 결국 내일이 오늘이 된다. 앙드레 말로는 오랫동안 꿈을 꾼 이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했다.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도 배의 돛은 바꿀 수 있다. 앞에 놓인 역경과 마주하더라도 역경을 기회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버드대 도서관에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글귀가 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도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그 질문은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어야 한다. 그 단 하나의 질문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목표를 가르쳐 줄 것이다. 2020년 12월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변한다는 것만이 확실하다. 변화와 인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면서 사느니 실패한 것을 후회하는 삶을 살겠다. 변화와 인간. 변화하는 시대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줍줍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줍고 줍는다는 뜻인데 줍줍 찬스라는 말은 기사에 쓰일 정도로 익숙해지고 있는 말이다. 그야말로 줍줍하지 않으면 어휘의 뜻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말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정확한 경제 예측도 쉽지 않게 되었다. 다만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다. 지금처럼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변화 기간이 급격히 짧아지는 초스피드와 같은 뉴 노멀 시대에는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 생존과 퇴보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시대,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제일 먼저는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취지를 찾아라.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는 변화무쌍한 작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쥐 2마리와 꼬마 인간 2명이 어떻게 변화에 대처하는지 보여준다. 여기서 취지는 삶의 목표이자 추구하는 방향 등을 의미한다. 쥐와 인간은 매일 아침 취지를 찾아 나서지만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는 서로 달랐다. 직관력이 뛰어난 쥐는 치즈가 줄어들고 있음을 감지하고 매일 치즈 창고 주변을 점검했다. 하지만 인간은 사라진 치즈를 보면서도 다시 채워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변화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려는 낙관 편향을 보인다. 현재를 가리켜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VUCA 시대라고 한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세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뉴 애브노멀 시대로 불확실성을 넘어 미중유의 초불확실성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의 위기는 위기가 현실화되는 속도와 모멘텀이 함께 작용하면서 파급 효과는 다양한 속도로 전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나 개인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1990년 포춘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 20년간 그 지위를 유지한 기업은 불과 24.2% 정도였다.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미리 변화를 대비한 기업만 살아남았다. 개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다. 밖을 향해 비추던 빛을 스스로에게 비추어 보아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이 어떤지를 객관화하고 위기 이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 치즈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게 아니다. 누가 옮긴 것도 아니었다. 매일 쉽게 얻었던 것이지만 치즈가 줄어들고 있는 변화 양상에 둔감했고 맛까지 변해갔음에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점이었다.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변화에 둔감한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이다. 이 책에는 Old beliefs do not lead you to new cheese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는 오래된 신념이 새 치즈를 찾도록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결국 치즈는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혼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성공 경험은 오히려 최대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방심하는 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유연한 사고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성장과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뉴 에브노멀 시대, 변화의 압력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치즈, 즉 변화를 찾아 떠나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를 주장했던 프랜시스 베이컨, 이제는 하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인터넷이 막 상용화되던 1994년 살펴보면 변화에 둔감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실감나게 다가온다. 당시 타임은 놀랍게도 인터넷은 결코 주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뉴스위크는 웹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천재 물리학자 클리프 스톨은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는 미래가 올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성 시대가 되었다. 혁신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은 여전히 지나간 지식이나 실용적이지 못한 것에 집중돼 있다. 학생들은 입시를 위한 실험으로, 입시를 위한 시험으로 쉴 시간조차 없다. 끊임없는 주입식 교육과 답을 도출하기 위한 기계적 사고는 학문으로 향하는 깊이보다 눈앞에 보이는 진학을 위한 학업에만 머무르는 형편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다시 취업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 지경이다. 과연 아는 것이 힘일까?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먼저 변화에 대해 스스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변화는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회는 준비와 시기가 맞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더욱 진보할수록 해당 기술 관련 분야는 물론이고 보다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분야와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대를 흐름을 읽어내는 직관력, 어떻게 사회가 바뀔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상상력,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갖는 지적 호기심,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분석력과 통합력 등이 필수다. 그러므로 뉴노멀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다.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머물러 있다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는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곧 힘인 시대이다. 변화에 대응하고 먼저 도전하라. 실패가 많다고 해도 오히려 많을수록 더 좋다. 그것은 곧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가 있음에 감사하라. 막연한 두려움은 직접 부딪히면서 극복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먼저 변화에 대해 스스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혼족의 시대, 다문화 시대. 지금 시대만큼 혼란스럽고 다채로운 때도 없을 것이다. 먼저 1인 가구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혼족이라는 새로운 생활 양식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1인 가구 시대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나 혼자 산다. 혼족의 시대. 1인 가구 증가를 반영하듯 솔로 이코노미,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싱글턴,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의미하는 싱글리즘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또 혼자이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안락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나홀로 라운징이 회자되기도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특정한 취향과 취미를 통해 모르는 사람이라도 함께 만나 식사한다는 소셜 다이닝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이러한 신조어는 사회 현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금은 바야흐로 1인 가구 증가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가 있다. 요즘 1인 식당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메뉴의 스펙트럼 또한 넓어졌다. 단순하고 간편한 분식 정도가 아니라 자리 잡고 앉아서 먹어야 하는 메뉴인 보쌈, 샤브샤브까지 1인 메뉴로 등장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증가세는 수치상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빠르게 증가했고, 4인 가구 비율은 22.5%를 앞질렀다. 1인 가구 수는 2020년 29.6%, 2030년 32.7%까지 꾸준히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최근 한국 사회 동향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대별 1인 가구 유형에서 30대 이하는 남성, 70대 이상은 여성 비율이 높았다. 1인 가구 유형은 크게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1인 가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자발적 1인 가구는 고령화 진전과 남녀 간의 평균 수명 차이로 인한 고령 1인 가구 증가도 포함되었다. 1인 가구 증가 현상은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독신 생활을 선호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경제 생활이 확대되면서 굳이 결혼하지 않고 살려는 경향이 높아진 추세다. 젊은 층의 1인 가구 증가 원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결혼을 포기하게 되면서 2인 가구를 형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초혼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위에서 40, 50대 싱글족을 찾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은 일이다. SNS가 발달하면서 개인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기회도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없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보다 완화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표면적으로 대두된 문제는 인구 절벽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처럼 결혼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17세기 캐나다처럼 결혼하지 않는 자녀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부과할 수는 없다. 부과할 수는 없다. 스웨덴이나 불가리아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1인 가구 해소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때 독신세 또는 싱글세 관련 보도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국가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면 주거비용, 육아비용 등
개인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의 필수 가치, 공존. 다문화 사회를 뜻하는 말 중에 샐러드 볼 소사이어티라는 것이 있다. 1995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샐러드 재료처럼 본연의 성질과 잃지 않고 본연의 성질과 독특한 특징을 잃지 않고 전체로서 조화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말한다. 당시 미국은 유럽과 달리 여러 인종과 문화가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아서 변질하거나 없어지는 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최근 문화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자는 문화관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4.9% 정도인 252만 명 정도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1년은 5% 이상으로 예측된다. 국제결혼의 증가도 한국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만든 요인이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세계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다문화 사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양한 이질적 문화가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관건이다. 샐러드볼 소사이어티가 던지는 의미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다문화 사회 실현을 위해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방안 및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안을 채택했다.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인종, 피부색 등이 달라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1세대뿐만 아니라 다문화 2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문화적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인식하든 하지 않든 다양한 문화와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공존의 이면에는 각종 범죄와 문화 간 갈등 문제 등 다양한 그늘이 존재한다. 결국 문제는 사람의 의식에서 비롯된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나 혼자만 생각하기 이전에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올지 모른다. 사회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띨수록 명심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안위가 곧 이웃의 안위라는 점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코로나19 종식을 지연시키는 큰 문제가 아닌가? 내가 아프면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남도 아프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엮인 새로운 사회의 연결고리는 시대의 벽과 인종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지금은 생존하고 버텨야만 겨우 견딜 수 있는 시대다. 혼란스러운 만큼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관용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와 다문화 사회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다양성의 측면이 많아졌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혼을 포기하고 비혼의 삶을 택한 혼족에게,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에 눌러앉은 외국인에게 우리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